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경할몬 여러분,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서입니다. 이번 주는 지난주에 이어서 이 코로나 경제 전쟁 24분의 석학들 중 하나로서 이 책을 함께 작업하신 정인교 교수님을 모시고 진행할까 합니다.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정인교 교수입니다. 인하대에서 봉직하고 있고요. 이 좋은 프로그램에 또 우리 김 박사님 두 번째 만나서 좋습니다. 네. 원래 1부로 끝내려고 했다가 내용이 굉장히 방대해서 2부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영상을 보지 못하신 분들은 지난주 영상을 한번 보시고 이어서 이번 영상으로 넘어오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전해드립니다. 제가 좀 바로 직접적인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펼쳐진 지금 일단 가장 먼저 드는 질문은 중국 경제 정상화되고 있다는 얘기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상화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참 그 판단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유는 네. 중국 정부에서 이제 단계별로 이 코로나 퇴치를 발표를 하고 있는데 네. 뭐 중국 내에서 감염자는 사실상 없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감염자 관리 또 혹은 이제 또 제2의 어떤 그런 또 대규모 발병을 우려하는 정도로만 이제 비춰집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제가 아는 중국 교수들이나 뭐 또 아는 사람들한테 연락을 해보면은 아직도 대학의 경우에도 개강 일자를 잡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2학기나 돼야지 뭐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고 네. 그렇다고 그러면은 상당히 여러 제조 기지들도 정상화되지 않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보면은 소위 이제 통행증을 그 국민들한테 하여튼 개인별로 이렇게 뭔가 논아준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소위 뭐 그린카드가 있다고 그러면은 그 그린카드를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북경에서 상해로 갔다고 그러면 북경에서는 이게 그린카드인데 상해 가면은 다시 또 2주간 격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사실은 뭐 네. 정확하게 날짜는 모르겠지만은 네. 그러니 이제 중국의 흔히 이제 농민공 숫자가 약 한 2억 9천만 명 정도로 치지 않습니까? 중국의 제조시설이라는 게 농민공들이 없으면은 이게 돌아가지 않죠. 안 돌아가죠. 네. 또 그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까지는 네. 그런대로 네. 중국이 그 소위 수출용 오더를 네. 받아놓은 게 남아 있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지금 한 뭐 2월 언제 3월 초부터서 출장 자체가 못 갔으니까 네. 뭐 인터넷으로 물론 주문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은 네. 신규 오더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만나서 소위 네. 이 마케팅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네. 네. 이게 지금 유럽, 미국 시장이 다 막혀버린 상태에서 네. 그러니까 이제 농민공들이 돌아온다 손치더라도 공장을 돌려도 팔 데가 없는데 네. 이게 이제 어떻게 되겠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있고요. 네. 어쨌든 중국 당국은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코로나를 이거를 어쨌든 빨리 건재를 시키려고 그러면은 아주 뭐 초강력 중국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봉쇄 작전을 좀 더 하면은 확실히 이 퇴치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경제가 거들나는 거는 이것도 또 정치적으로 큰 경제 문제만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거의 일단은 경제 활동을 하도록 정부 차원에서 독려를 하고 있는데 네. 뭐 정상화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지 않겠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께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 제가 2주 전인가요? 여러분들께 실물 경제 충격을 볼 수 있는 지표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수출 3월 달 한국 수출액을 보면 큰 충격이 없었습니다. 왜 이럴까? 이렇게 의아해 하시는 분들은 계신데 이 수출이라는 지표로 3월 수출액에 영향을 미치려면 사실은 3월 수출액은 1월과 2월 중에 계약된 것이 본선 인도 조건이라고 해서 그게 배 실린 수출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코로나19 사태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던 3월과 4월 동안
많은 바이어들과 만난다든가 마케팅이라든가 수출 계약을 성사시킨다든가 이런 일련의 과정 끝에 수출액이 1개월 혹은 2개월 정도 후에 발생하는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19의 충격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수출액이다. 이제 4월 수출액이라든가 5월 수출액에는 코로나19의 충격이 반영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이런 비슷한 대목의 말씀도 주신 것 같아요. 중국 경제가 아직 충분한 코로나19 사태로부터의 극복, 이런 것까지는 좀 정상화까지는 안 온 상태인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더 너무 낙관적으로 보기보다는 객관적으로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도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좀 주신 것 같습니다. 중국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또 다음 주제로 미국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미국 경제도 어떻게 흘러갈까요? 뭐 미국이나 중국이나 뭐 어느 나라나 적용되는 거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네. 강력한 어떤 그 봉쇄 조치로 인해 가지고 예. 12달 중에서 한 달 동안 경제 활동이 50% 위축되어졌다. 네. 그리고 그 다음 달에 25%. 네. 그리고 100% 이제 정상화되어졌다. 네. 이렇게 했을 때 그의 GDP는 6.5% 빠지게 돼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뭐 첫 한 달이나 두 번째 이게 한 달이 아니라 두 달, 석 달 되어지면은 네. 10에서 15% 빠져버리고요. 네. 네. 그 미국이 지금 딱 그런 이제 상황이죠. 네네. 그리고 미국이 뭐 많은 나라들 우리나라 포함해가지고 네. 초기 대응이 다 실패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하여튼 초강력 대책으로 지금 가 있는데 네. 지금 50몇만 명 확진자에다가 그 사망자도 2만 명 뭐 이상이 되면서 정말 다른 나라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문제가 심각해졌는데 네. 그래서 지금 뭐 미국은 뭐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어쨌든 경제 시스템이 붕괴되는 것만큼 막아야 되겠다라고 지금 이제 네. 그러고 있는 거죠. 네. 정말 그 지난 주말 동안 그 무덤섬이라는 주제의 뉴스를 보면서 미국에서 이제 장례를 치를 만한 여유조차가 안 되니까 정말 그 큰 구덩이를 만들고 일률적으로 이제 장례를 치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섬뜩하고 굉장히 두려운 마음도 이렇게 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도 저게 많으니까 뉴욕 그 한 거 앞에 그 허드슨강 앞쪽에 네. 보면 조그만 섬이 하나 있는데 그게 옛날에는 거기가 그 감옥이었어요. 예, 예. 근데 거기에다가 지금 뭐 구덩이를 깊게 파가지고 하여튼 시체 열구를 네. 차고 수직으로 그냥 네. 넣고 일단 묻을 정도니까 네. 상당히 심각한 거죠. 심각한 거죠. 그러다 보면 당연히 특히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공포감이 극에 달할 수밖에 없겠고 또 경제 심리 지수 자체가 크게 꺾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유럽 경제는 좀 어떨까요? 유럽 경제도 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유럽 이제 보면은 이탈리아, 스페인이 초기에 심했다가 예. 뭐 지금도 뭐 최악입니다만은 그게 이제 프랑스, 독일, 스위스 이런 데로 가면서 뭐 영국까지 포함해 가지고 스위스는 나라가 작습니다만은 하여튼 메이저 국가라고 하는 서구 국가들에도 이 확진자가 뭐 적게는 13만 명, 많게는 18만 명까지 그때까지 와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서구 유럽 하면은 이게 뭐 상당히 복지 제도가 잘 돼 있고 또 복지가 잘 돼 있다라는 중에 하나가 기준이 우리가 의료 서비스가 잘 돼 있을 걸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뭐 평소에는 잘 돼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환자가 확 늘어나고 네. 특히 또 감염병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또 취약해가지고 네. 거기도 뭐 일단 경제로 올스톱을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네. 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걸 막아야 되겠다고 하고 있는데 아직도 거기도 지금 정점을 찍지 못했어요. 네. 바이러스가 대체로 보면은 처음에 발병하고 나서 정점을 찍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37일이 걸렸어요. 네. 네. 우리는 40일 걸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도 보면은 조금 더 정점을 네. 찍는 데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겠다라는 거고 네. 이제 문제는
설령 정점을 찍었다 손 치더라도 우리나라처럼 우리는 사실 지금 뭐 마스크는 많이 대부분 다 쓰고 다니지만은 저도 뭐 그저께 뭐 어떻게 시내 한번 나가봤더니 뭐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3주 전하고는 달라. 차도 막히고. 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안 돌아갈 거예요. 그날은 아마 더욱더 강하게 계속 밀어붙일 겁니다. 네. 뭐 저의 뭐 시민으로서의 하나의 마음 중에 하나는 이 영상이 나갈 때쯤이면 우리 한국에서나마 추가 확진자가 없기를 좀 바라는 마음인데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미국과 유럽 같은 경우는 중국하고 좀 다른 기조죠. 중국은 6%대의 성장률을 지속하다가 충격을 받은 입장이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2%, 1점 후반대, 유럽 같은 경우도 1%대를 상회해야 하는 굉장히 낮은 이제 저성장 국면에 있다가 이런 충격이 있게 되면 다시 돌아오는 이 회복하는 구간도 굉장히 더딜 수밖에 없지 않겠구나. 이제 어떻게 보면 신흥국이라든가 우리나라 정도만 되더라도 이 충격 이후에 코로나19 사태가 멈추면 좀 나름의 V자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그것마저도 어렵지 않을까. 소위 말하는 이제 L자형 완만한 그런 반등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코로나19가 준 세계 경제의 커다란 충격, 영향이지 않나. 저도 이런 생각,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지금 이런 관점에서 글로벌리 여러 나라들을 좀 주목을 해봤는데요. 글로벌 수요와 공급, 언제쯤 정상화될까요? 정상화는 우리가 이제 정상화를 이제 뭘로 왜냐하면 이제 이게 BC, AC로 바뀌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코로나 상황을 이제는 주어진 이거는 변수가 아니고 상수로 이제 봐야 될 시기가 아마 네. 도래할 거다. 네. 이 말씀은 뭐냐 하면은 네. 이제 뭐 이거는 뭐 의학계에서 쓰는 방법입니다만은 이제 그분들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를테면은 확진자 한 명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 2.5배 정도, 뭐 2.5명 정도를 평균적으로 옮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네. 하려고 그러면은 인구의 한 뭐 60%가 사실은 면역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야 이제 경제 시스템이고 의료 시스템이 이제 유지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유럽 같은 경우는 보면 이보다 훨씬 높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게 뭐 80, 90% 이 정도 돼야지 사람들이 안심하고 그거나마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 네. 그 제한된 조건 하에서 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네.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제 그러려고 그러면은 제일 지금 관건이 어쨌든 백신이 빨리 나와가지고 네. 나와서 뭐 전 국민이 전 세계 시민들이 그냥 주사를 맞으면은 네. 그러면은 많이 나아지겠죠. 네. 이제 두 번째는 뭐 치료약이라도 주사 한 대 맞으면 네. 낫는다 뭐 이러면 되는데 네. 이게 또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이제 거기에다가 뭐 첫 시간에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는 이게 심리적인 충격, 심리적 기제로 지금 작용하게 돼버렸기 때문에 이게 각 국가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는 퇴치가 됐다 손치더라도 이 사람들의 국경 간 국제적 이동에 대한 봉쇄를 푸는 거는 맨 마지막에 이루어질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은 비즈니스 활동이 예전만 못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훨씬 떨어지겠죠. 네. 그리고 이제 또 뭐 기업들도 방식도 많이 바뀔 거고요. 네. 저는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요즘 대유행어가 된 동학개미 운동, 많은 개인들이 적극적으로 이때가 마지막이다, 마지막 기회다 하면서 뭐 주가가 이제 바닥이니 이제 주식 투자해야 된다 이런 의사결정을 하고 많은 증권 계좌를 개설하고 주식 투자를 단행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 이 코로나19 사태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언제까지 이게 확산될지 누구도 감을 잡을 수 없는데 왜 그 차트상의 코스피 지수라는 그 차트상의 모습만 보고 이게 기술적으로 거의 최저점이니까 이제 바닥을 찍었어 라고 판단을 할까 하는 그런 궁금증이 사실 저는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걸 대한테 답을 얻으시면 안 되는 거고요. 네, 저는 그런 잘, 질문은 안 잘, 될 겁니다. 예. 잘 모르고요, 첫째는. 예, 그 질문은 어쨌든 이제 지금 차트를 보고 이렇게 하는 예. 거는 정상화되는 거를 전제를 하고 있는 그럼요. 거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게 정상화되는 게 예. 언제 시점일지를 가늠할 수가 없다. 그럼요. 예. 예.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예. 싶었던 겁니다. 이게 저점이라는 것은 정상화됨을 전제로 판단하는 것인데 정상화에 대한 사인이 전혀 없는데 이 바닥임을 확신할 수 있을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주식 경제 입장에서의 더블 딥이 형성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더블 딥은 우리 거시경제, 실물경제 입장에서의 2019년에 이은 또 다른 저점을 말씀드린 것이고, 주식이라는 이 코스피 지수라는 측면에서는 또 한 번의 딥한 그런 움츠러든 그런 충격이 또 한 번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감원에서도 이번에 보고서가 나왔죠. 이런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투자 의사결정, 이 변동폭이 심한 이런 주식시장에서 투자 의사결정에 신중함을 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거의 금감원하고 똑같은 입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요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그 하나의 커다란 그 시나리오가 글로벌 밸류체인, 이 가치 사슬에 주는 충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글로벌 가치 사슬, 이 밸류체인 상에는 어떤 충격이나 영향이 있을지, 이 부분에서도 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재의 그 GVC 글로벌 가치 사슬이라는 것은 전 세계가 자유로운 무역 환경이고, 또 언제든지 필요로 하면은 가서 만날 수도 있고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가장 생산 단가가 싸게 칠 수 있는 이런 이제 생산 방식을 지금 네. 만들어 놓은 거지 않습니까? 네. 그 재고도 최소한으로 갖고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산업에 따라서는 소위 가치 사슬이 이렇게 긴 이런 거는 어느 한쪽에만 문제가 생기면은 네. 그냥 모든 게 올스탑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이번에 보면은 이제 크게 이제 기업인들이 느낀 게 이렇게 긴 스플라이 체인을 유지를 해서는 안 되겠다. 네. 그리고 이제 생산 단가도 물론 고려를 하겠지만은 네. 이런 체인상의 수급상의 안전성, 그다음에 예측 가능성, 또 그러면서도 언제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소위 예비 채널도 같이 가동을 해야 되겠다. 네. 우리가 흔히 뭐 주식 투자에서도 한 바구니에 계란을 다 담지 말라고 하지만은 이제 다 담지 않게 한두 개만 따로 담는 게 아니라 3분의 1 정도는 다른 바구니를 준비를 하겠다 네.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쪽으로 바뀌면서 기업들이 소위 그 이윤을 많이 남기기 위한 활동보다도 이제는 안전성 위주로 갈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강조되어야 될 게 이제 우리가 GVC 기업가 정신이 크게 위축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GVC 할 때는 글로벌인데 이제 리저널 밸류 체인 RVC로 갈 거고, 예, 예. 또 이제 더 심각한 것은 아마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면서 국내 가치 사슬, 네. 도메스틱 스플라이 네. 체인 공급 사슬, 네. 그러니까 국내 생산 활동 쪽으로 강조를 하는 것도 상당히 있을 겁니다. 네. 저도 그렇게 많이 바뀌죠, 이제.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교수님이 하신 말씀의 그 구체적인 사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자, 알라바마에 현대자동차 공장이 있고 조지아에 기아자동차 부품 공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개의 부품 공장에서 생산되는 부품의 조합으로 또 다른 부품을 생산하는데, 한쪽 공정에서만 차질이 있어도 결국 이 부품 자체가 공급이 안 되고, 그러면 당연히 완제품 생산에 차질이 있고, 완제품 생산에 차질이 있으면 이 수십만 가지 부품 공급이 안 될 뿐만 아니라 그 밖에 국내 부품 공급 조달도 안 되지 않겠느냐, 완제품 제조에 이런 이 공급 사슬에 큰 마비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것이 가장 큰 영향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품에 대한, 원자재에 대한 이 재고를 크게 줄여 나왔습니다. 이거를 이제 일본에서 생겼던 지트, 적시 생산 방식인데, 그런 방식에 의존해서 재고를 크게 줄이고 유연하게 제조하는 방식을 취했다가 이제는 재고를 어느 정도 비축하는 방식으로 안전 추구형 기업 경영을 해 나가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것도 역시 결국은 코로나19가 준
기업 경영에 있어서의 전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좋은 뷰를 좀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벌써 이제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러갔는데요. 오늘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결국 코로나19가 준 국제통상의 악화, 경제 질서의 변화, 심지어 통상체제의 어떤 와해,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생각이 납니다. 특히 경제가 안 좋을수록 보호무역주의가 더 강화되는 경향도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특징을 좀 생각해 본다면, 이러한 통상 환경 하에서 우리나라는 어떤 대응을 해야 될까요? 정책 당국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하시면서 우리 정책적으로 또는 기업들은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좀 요약적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 전체가 보면은 전 세계 모든 나라한테 다 손실이겠지만은 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처럼 국내에서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은 제한적이고 또 수출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되는 우리나라한테는 가장 결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점이 될 것이고요. 네. 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어쨌든 국제 질서가 흔들릴 수밖에 없고 국제기구의 역할이 미미하겠지만 네. 우리로서는 국제적으로 목소리를 계속 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그래도 국제적으로 결속을 해서 협력을 해서 네. 이런 그 국제 통상 체제의 훼손이 덜 망가지도록 이제 이렇게 나서야 될 것 같고 네. 네. 또 그러면서도 산업 정책적으로 본다면은 기업들이 이런 그 공급 사설 체계가 바뀌고 이렇게 하면서 네. 기업들이 사실 돈이 많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네. 네. 우리 국내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생계가 어려워진 분들도 정부 차원에서 사회 안전망 차원에서 지원도 해야 되지만 네. 기업 생태계, 경제 생태계가 한번 붕괴되고 나면 이거는 복구하려고 그러면 엄청난 코로나는 퇴치됐지만 사람이 사실은 먹을 게 없어서 또 더 힘들어지는 네. 이런 상황이 생기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네. 이제 이런 면에서 우리가 재원 배분 같은 것도 상당히 그 신중하게 또 효율성을 보고 미래를 보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이제 네. 앞으로 보호무역주의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각 국가들이 자국으로의 리쇼어링, 네. 자국 기업들은 국내에서 생산을 일정 기간 하도록 이렇게 하는 리쇼어링 정책이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예. 우리나라도 우리 기업들이 국내에서 생산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일자리도 만들어지면서 또 산업 기반도 유지가 되지 않겠어요? 네. 그러려고 그러면 우리도 이제 소위 이제 이 국내로 들어오는 기업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그게 네. 부실해요. 제도는 있는데 기업들이 그거 보고 들어오겠다는 기업들이 없고 그리고 국내 규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네. 기업들이 진짜 사람 고용하기 쉽고 또 여러 가지 부품이나 물류 등을 생각해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데 가보면은 온갖 규제가 다 있어가지고 공장을 세울 수가 없어. 이번 기회에 그런 그 규제 문제도 정부는 뭐 사실 규제를 완화하려고 하는데 정치권들이 잘 안 움직이는데 새로 국회의원 되신 분들이 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제가 교수님하고 너무 똑같은 생각을 마침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말 사이에 그 산업통상자원부하고 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이 주관기관에서 이제 연락을 받습니다. 정책 제안을 좀 해달라고.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정책 과제들에 대한 제안을 좀 해달라고 해서 그 한 페이지로 요약해서 제안서를 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 각국이 리쇼어링을 추구한단 말이죠. 이런 글로벌 밸류체인상의 병목 공정을 경험한 다국적 기업들이 그냥 자국 내에서 생산 활동을 본격화하기 위해서 도메스틱한 밸류체인을 구축해 나갈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것을 진작부터 하긴 했는데 그 정책을 유턴 기업 지원 정책, 유턴하는 기업에게 지원해 주겠다 하는 정책을 가동하고는 있었어요. 근데 그게 거의 무용지물이었죠. 그 지원, 그런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유턴하는 기업은 아무도 없었다 이거죠. 결국 정말 효과적인 그런 지원책, 말 그대로 유인할 수 있을 만한, 유턴할 만한 그런 유인을 제공하는 그런 유인책, 말 그대로 효율적인 그런 유인책이 마련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국내에 리쇼링 되고 그런 관점에서 또 국내 내수 경제가 부양되고 세계 경제가 불안할 땐 또 내수 경제가 탄탄하게 그렇죠. 또 떠받쳐 주면 또 이런 많은 그 부작용들을 상쇄시켜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런 종류의 제안을 했는데 교수님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말 좋은 말씀 저도 많이 배우는 시간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경할못 여러분들, 저희 방송이 경할못을 위한 방송입니다. 경할못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그냥 짧은 한 말씀 주시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요? 예, 뭐 코로나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 국제 통상은 서비스 투자는 상대적으로 위축이 되고 각 국가들이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수출입을 하는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바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상품 분야가 이제 앞으로 중요해지겠다. 그렇게 본다면 이제 많은 나라들이 서비스를 강조를 해왔는데 국내 제조업, 그래서 제조업계에 계신 분들이 결코 이게 뭐 그동안에 또 뭐 많은 제조업이 사양산업 샀는데 제조업 부활 시대가 온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각자 힘내시고 코로나 극복 잘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정희 교수님은 또 교수님 위치에서 이 코로나19 극복과 또 경제적인 그런 충격을 완화하는데 좀 역할을 또 해주시기를 저도 당부드리고 저도 저 나름대로 제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저는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이 코로나19 감염이 아닌 경제적 감염으로 전개되지 않도록 하는데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런 역할을 또 많이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경제 읽어주는 남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